번역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아마 세잔의 회화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은 모든 풍경은 구형, 원통형, 원투형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도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실제로 그 세 가지 단순한 도형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떠오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생 빅토르산 이 연작 시리즈를 봐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세잔 회화를 보면 그림이 단순한 생면들로 구성이 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칠어요. 세잔의 그림을 보면 섬세하고 정교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림이 아니에요. 세잔 그림은. 이 그림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그 아주 작은 색면들로 거칠게 붓터치를 해서 그런 색면들로 그림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입체파 회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입체파 회화의 그 입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체가 아니거든요. 작은 평면적 인상들로 구성된 입체예요. 우리 미술사 책을 보면 그 인상주의의 평면성에 반발해서 입체파 운동이 출발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아주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온당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입체파 그 예술가들, 피카소나 임프라크 같은 사람들도 우리의 시각들이 그런적으로 평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죠? 이 인상주의의 평면성, 평면적 인상이라는 아이디어를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사물의 경관 입체성, 그죠? 구조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거의 구현해내지 못하는 인상주의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입체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인상주의의 평면적 인상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인상주의의 한계, 사물과 풍경의 견고한 구조적인 모습들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면적인 인상들로 이 입체를 구성하는 식으로 입체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빅토르산 연작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세잔이 작은 색면들로 전체 그 그림을 그 구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도 입체파 예술가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우리 입체파 예술로 넘어가죠. 피카소하고 브라크예요. 브라크. 물론 그 이전에도 입체파적인 경향이 느껴질 수 있는 작품들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 또 피카소, 브라크 외에도 입체파적인 실험을 한 예술가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하여간 초창기 입체파 운동은 거의 두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브라크하고 그 피카소가 입체파 그 시절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누가 그렸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해요. 이 브라크가 그린 건지 피카소가 그린 건지 미리 알지 않으면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이 브라크의 에스타크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에스타크의 집, 에스타크라고 하는 연작 시리즈예요. 에스타크 지역에서 그린 그림들인데 참고로 입체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뭐죠? 입체파가? 큐비즘이잖아요. 그죠? 그 마티스가 야수파 화가인 이 마티스가 입체파 전시회를 보고 나서 마치 조그마한 큐비클들을 보는 거, 큐비클 그래서 작은 그 큐비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 인상평을 남겼는데 그 경멸적인 인상평이었어요. 그 원색적인 강렬한 색상을 좋아했던 선호했던 이 마티스의 관점에서 보면 칙칙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림이 재미가 없어요. 아까 세잔이 현대예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마네는 안 좋아했어요. 세잔. 이 세잔이
파리로 와서 인상주의 예술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인상주의적으로 그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마네가 거절을 하더라고 막 그랬어요.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해왔는데 그 마네가 그린 그림 중에 올랭피아가 있죠, 그죠? 올랭피아를 풍자적으로 다시 그린 그 세잔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그 올랭피아가 정말 더 약간 요새 이 언어 통제가 많았고 말하기 그냥 쓸게 창녀 같은 느낌을 줘요. 저는 참고로 저는 무슨 뭐 성매매 여성이니 뭐 이런 인위적인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여성 해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감이 가요. 그런 것들 이제 여성 해방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제 강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권면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이런저런 나쁜 의미가 있으니까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피력할 수는 있는데 남들이 전 자유롭게 쓰는 말인데 써온 말인데 확 찍어가지고 그걸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자체가 탄압적인 게 아닌가. 입체 덩어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 평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입체파라고 하는 말에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체가 아니에요. 그죠? 평면적인 인상적인 평면, 작은 평면적인 인상으로 재구성된 그런 입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저도 이거 초등학교 때 봤어요. 이 그림을. 굉장히 어릴 때 이 그림을 봤는데 와,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비뇽이라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여자들이 많이 사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작은 평면적 인상들을 구성을 해서 입체를 만들려면 한쪽 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상파 예술가들은 여전히 고정된 관찰자의 관점에서 풍경을 봤어요. 풍경을 한 자리 못 박힌 듯이 가만히 서서, 그죠? 관찰의 주체로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얻은 순간순간의 인상들을 화폭격에 담았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죠? 네. 이해하셨죠? 근데 입체파 회화를 그리려면 작은 평면적 인상들로 입체를 구성해 내려면 움직여야 돼. 이 자리에서 바라볼 때 받은 인상들하고 여기에서 바라볼 때 받은 인상들을 종합해 내야 돼. 그죠? 이 아비뇽의 처녀들도 그렇고 아까 에스더 견적 시리즈도 그렇고 그런 작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화폭 안에 다양한 시점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시점에서 보면서 얻은 인상들을 종합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종합해 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몸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얼굴을 입체파 예술가 흉내를 내서 그리기는 간단해요. 정면에서 형상은 전체적인 윤곽은 그 정면에서 바라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은 옆에서 바라본 것처럼 그리면 딱 입체파 같은 느낌을 줘.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요. 입체파의 그 입체가 그 최소 2개 이상의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얻은 평면적인 인상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면서 얻은 입체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죠. 자, 요거 보면 여기 보면 다 분석적 입체주예요. 요거는 지금까지 본 거, 이 에스타크 풍경도 그렇고, 그 아비뇽의 처녀도 그렇고, 마졸리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도 그렇고, 전부 다 분석적 입체주예요. 근데 분석적 입체주의에서 이 분석이 뭘 뜻하는 말이죠? 분석?
저는 원래 대학 다닐 때 화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누는 화학에서는 이 분석이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뭐죠? 나누는 거. 네. 맞습니다. 어우, 하여간 배치도서관은 하여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네. 거. 언제까지 나누냐면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없을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누는 거. 이게 분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희지각 인상이 나올 때까지 나누는 거죠. 풍경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풍경의 모습, 그죠? 그 풍경의 모습을 보면서 받는 이런 평면적인 인상들을 계속 나눠가지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단순한 인상들이 나올 때까지 나눈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인 풍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어렵죠. 뭘 그렸는지 몰라. 이렇게 보면 이 제목을 보니까 터키 여자예요. 터키 여자. 근데 뭐 이게 왜 터키 여자죠? 알 수가 없어, 그죠? 터키 여자의 제목을 보니까 아니 터키 여자니까 포르투갈 여자. 포르투갈 여자인데 이게 왜 포르투갈 여자죠? 이해할 수가 없어. 한국 여자라고 해도 되고 한국 남자라고 해도 되고 뭐 그죠? 뭐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포르투갈 여자네. 근데 이해할 수 없게 된 게 뭐냐면 포르투갈 사람이려면 포르투갈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포르투갈 사람다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그 모습, 한 사람의 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포르투갈 사람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그죠? 그 사람의 그 신체가 갖고 있는 이런 감각적인 인상을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만 보면 이게 뭔지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여간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그 인상들을 나눠서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인상들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는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목하고 사실은 거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창출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을 보죠. 자, 이것도 보면 마졸리, 그 다음에 워먼 위러 기타. 기타를 든 여인이죠, 그죠? 근데 여자라고 해도 되고 남자라고 해도 그죠? 왜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 남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왜 기타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콘트라베이스, 첼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목은 기타를 든 여자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이 연상되지 않는 이유는 제목과 달리 그림에서 어떤 명확한 구체적인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분석의 방법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시각적인 이미지를 자기답게 나눈 다음에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시지각 인상들을 다시 종합하는 식,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목하고 실제 회화의 이미지가 거의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종합적 입체주의. 종합적 입체주의. 종합적 입체주의는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물건을 그냥 쓴 거예요. 물건을 그냥 쓴 거야. 보면 이게 바구니라든가 의자, 그죠? 등받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망사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갖다 써서 그 위에 이제 시각적인 그림을 좀 덧입히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합적 입체주의로 넘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나 더 입체파 운동이 세잔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 회화의 주체는 화가가 아니에요. 아까 게르니 프라클의 어느 겨울저녁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시를 보면 사람이 주어가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알려지는 이런저런 사물들,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확장된 신체성으로서의 물질성. 그러면 어려운 말씀 아니었네. 어쨌든 다시 한번요. 확장된 신체성으로서의 물질성 자체가 게오르게 트라플 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잔의 회화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그 화가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니에요. 더 이상 화가는 사실은 자기에게 작용해오는 이러한저런 삶과 풍경에 몸으로 반응하는 자예요. 몸으로 반응하는 자. 몸으로 반응하면서 주체로서의 화가와 객체로서의 삶을 풍경 등등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제가 생각하기엔 세잔의 회화 역시 확장된 신체성으로서의 물질성을 구현해내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종합적 입체주의로 넘어가면 입체파 예술가들이 지향했던 건 역시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물 자체를 그냥 사물의 물질성 그 자체를 이용을 해서 그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사실은 다시 한번 확장된 신체성으로서의 물질성을 구현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브라카하고 이 피카소가 내린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파피콜레는 프랑스어라 외국어가 그렇잖아요. 근데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파피에콜레. 근데 이제 우리말로 풀면 붙인종이에요. 붙인종이. 파피에가 페이퍼, 종이고요. 콜레는 그 콜레 붙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의 과거 분사예요. 콜라주랑 비슷한 거. 콜라주 비슷한 거예요. 콜라주. 파피에콜레는 우리말로 풀면 붙인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종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전히 종합적 입체주의에서도 평면성이 강해요. 사물을 그때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러니까 평면적인 사물을 갖다 썼어. 그죠? 이 파피에콜레 갖다 이 붙인 종이들도 보면, 예를 들면 이거 골판지라고 해요, 골판지. 그 라면 박스 같은 거, 라면 박스 같은 거, 그 제일 그 겉에 있는 얇은 종이를 벗겨내면 이렇게 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평면적인 가운데 그 묘하게 입체감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그 사물들을 써가지고 회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풍경과 사물은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신체성으로서의 물질성으로서 거기 있다. 이런 말 써도 되죠, 그죠? 네네. 네. 다시 한번 확장된 신체성으로서의 물질성. 그죠? 그걸 구현하는 그런 그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작품이에요. 도덕의 초창기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는 이거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각하는 사람. 요거는 뭐죠?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죠? 14세기에 100년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이제 칼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도보해협의 있는 그 해안 도시였는데, 영국을 바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런데 그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계속 공격을 벌였는데, 이 작은 소도시 사람들이 1년 넘게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 전쟁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장기전이 되면 성을 둘러싸고 그냥 밀자 수송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1년이나 견뎠는데 먹을 것도 다 굶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항복 선언을 했는데, 그때 그 6명의 그 시민들을 대표로 처형하면, 그죠? 나머지 칼레 시민들은 용서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에드워드 3세인가? 역성 다시 해야 되겠다. 아까부터. 그러니까 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죠? 조건을. 근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때 그 영국 왕의 그 왕비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그 처형하면 좀 태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간청을 해서 살려줬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